이교수의 한국문학평론 27번은 수학의 구조적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29번으로 문학공간 5호로에 2025년 5월에 실렸습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라는 두 문화의 분열상 이게 이제 CP 스노우의 되게 유명한 얘기죠. 1959년에 지적했는데 59년이면 한참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26년대 호킹 같은 과학자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이 죽었으므로 세계의 작동 방식을 자연광만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런 증거를 따라서 모든 언론이나 뭐 저서로 자연과학자들이 세계 인류의 미래 말하자면 인문학적인 세계의 작동 모식을 인문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자연과학자들이 나서서 설명하는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신은 죽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 뭐라고 그러 만들어진 신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책들이 다 과학자들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 끝났고 자연과학이 인문학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인문학자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문송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철학은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문송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 과학자들이 해야 돼. 쟤네들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인문학자는 거꾸로 또 문화 세상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진실로 깊이 있는 통찰을 과학자들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만들어진 신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읽어보면 다 알고 쓴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다른 데서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창구에서는 그래서 문송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철학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유전자가 아니라 밈이 되는 거죠. 유명한 밈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데 이건 대결이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립인데 근데 이 길레스피의 인과론 넘어 비욘드 코저리티라는 글 2025년 2월 14일에 이혼에서 발표된 책은 그런 이 인과적인 거라는 거, 둘 다. 그러니까 인과의 연결성이 기초 자연과학에 뿌리내리고 있다. 는 게 자연과학 쪽의 주장이고 기초가 개념적이라 불확정한 인문학적 내포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그 인문학 쪽이고 그 두 개의 차이일 뿐이고 둘 다 뭐냐?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이 인과관계라는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론에 의해서 학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킹도 나중에 여기 이렇게 인용됐지만 나중엔 바꿔요. 그래서 이 인과론이 문제라는 사실을 호킹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고 그거 내가 언젠가 한번 크게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과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존적인 학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래서 인과론 말고 뭐가 있냐? 그래서 구조적, 인과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고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어려우니까 정리하면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인과적인 설명, 그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인 설명 방식, 설명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해묵은 대립 자체가 인과적인 음, 설명이 무의미하다면 한해진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게 수학이라는 주장입니다. 응? 수학에서 뭐냐? 어, 수학에서 뭐냐면 수학에서 구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구조라는 거, 그지? 그 수학은 수학이라는 게 그 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하학처럼. 그러니까 정신세계하고 물질세계는 어쨌든 하나인데, 그거를, 같은 현상을 다루면서, 근대 지식인 사회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거를 수학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수학은 뭐냐면, 인과관계가 설명 형식으로 그 기초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하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과관계의 너머로 가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걸로만 설명을 하면 어,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거냐, 인문학적인 원인과 결과냐,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인과적인 관계가 설명이 무의미해진다면 그런 대립도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그 수학을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그 생각하는 그런 인과적인 그러니까 지금 근대 세계도 근대 기계과학의 시대도 사실은 수학적 음, 세계의 바탕을 이거 만들어줬습니다. 그지? 음, 라는 게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모든 가만히 내 세상을 보면서 느낀 어느 날 내가 길거리에 서 있다 느꼈는데 여러분들 각 길거리 한번 서보세요. 다 수학인 것 같아요. 그죠? 도로도 직선으로 돼 있고 자동차를 직선으로 가고 바퀴는 원이고 그지? 우리 기계학은요 전부 수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지? 수학의 원리로 도면에도 그려갖고 그게 물건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아파트도 네모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학으로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을 세상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근대의 인공적 그 세상이라는 게 기계, 그러니까 수학을 바탕으로 창조됐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야생의 자연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수학적 그 기계로 인한 정복, 그죠? 수학적 기계로 인한 정복의 방식, 자연 정복이지? 수학적 기계로 자연 정복의 수학적 기계로 하는 자연 정복의 방식이 근대의 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종말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과학에서 기계도 만들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정복하던 시대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극지방 탐험하던 거 요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나 극지방이라는 게 뭐 솔직히 비행기로 가면 순식간에 갈 수 있잖아요. 헬리콥터로 가면 금방 간단 말이죠. 요새 일반인들이 탐험을 하러 가는데 사실은 조금만 힘들면 해리가 와서 돈 많이 내긴 해야 되지만 헬기가 와서 부르륵 날라서 7, 8천 미터까지 올라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돈만 많이 주면 가서 에베레스트 구경하러 탐험한다고 그래서 에베레스트가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쓰레기로 넘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렇지만 위험하긴 위험하잖아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탐험이 아니라 관광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에베레스트도. 그리고 뭐 야생의 자연재해는 이미 다 알죠. 기후재앙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연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시대, 그죠? 라고 말하죠. 지질학적 인간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인간이 라고 주장할 정도. 너무하다고 생각돼서 아직 결론을 못 내지만, 인간의 시대다. 지금은 지질학이라는 게 엄청난 긴기를 말하는데 지구를 바꿔버린 이게 말하면 인간이 지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식으로 바꿨죠. 기후재앙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그 길레스피의 이런 얘기들이 다 옳은데 중요한 거는 다른 글처럼
이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에 관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인데 근대 담론의 인식 체계의 개선이나 개혁을 위해 수학의 구조적 활용 패러다임을 동원한다고 추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혁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대가 구조적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근대 담론이 음, 수학의 뉴턴 물리학적 구조적 패러다임을 동원했다면 살근대 담론은 양자 물리학적 구조적 패러다임을 동원하는 등 응? 과학혁명이 구조를 과학혁명의 혁명의 구조를 말한 구조에서 스마트폰이 오래전에 했던 구조는 뚜렷이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어? 근대 혁명 상황이라서 인과적 혁명이 무의미하고 구조적 혁명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말하면 그래요. 즉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고 이, 응? 옛날에 있던 구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근대 구조라는 게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개선하고 뭐 이러는 걸로 근데 이게 그 혁명 얘기하면요 학계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교수라고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 음, 인과적인 설명 패러다임을 수학은 유지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자연과학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 같죠. 어? 근데 근대적인 자연과학에서도 수학은 구조적이었고 탈근대적인 자연과학에서도 그 수학은 구조적이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화, 스노우가 말한 두 문화는 그 구별하는 건 인과적인 차원으로 둘이 그 인과적 같이 인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수학이 더 중요하다 이 소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드디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른 자연과학 중심의 과학주의. 이게 뭐예요? 이게 근대 과학이죠. 유클리드 과학, 뉴턴 과학이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측정, 신뢰성의 관찰, 타당한 연역이나 설득의 논지 이게 다 그 근대 과학의 이론이죠. 이성적 표준을 수학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학문에서도 수학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에서도 이런 어,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학의 구조 설명이 적용 방식이 될 수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복잡성이 인문학은 더 복잡하잖아요. 인문학적 담론의 복잡성이 그게 단순하게 인과적으로 설명 뭐가 뭐다. 예를 들면 나는 쟤는 부자니까 난 사랑해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과적 설명이나 서사로 쉽게 환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단순한 수량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수량 경제학으로 하는데 그렇게 수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확률론이나 뭐 카이오스 이런 게임 이론 이게 왜 나왔냐면 비유클리트 기하 중요성을 높인 양자 역학의 등장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비유클리트 기하학이 등장하니까 어, 그런 수학적인 등식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의 수련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이 격변했다고 말하듯이 토마스 쿤이 말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의 전환이 과학혁명이었다고 정의한 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인과적 설명이나 서사가 무의미해진 건 뭐냐면 뉴턴 물리학의 이 기계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른 과학 중심주의, 과학주의 기계 문명이 더 작동을 못하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근대 담론의 안정적 시스템 내부에서라면 이게 보통 학문 연구는 아직도 이런 속에서 지향되지만 학문 연구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되지만 대학교 등에서 응? 학교 등에서는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논문 쓰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객관적 측정, 그 신뢰성 있는 관찰, 타당한 영역이나 설득의 논지를 꼭 내세워야 돼요. 글을 쓸 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질문하면 박사의 논문 통과되기 어렵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옛날엔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으로 충분했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 응?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설명력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치? 이게 뭐예요? 이게 현대 설명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바로 인문학 박사가 취업을 거의 못하는 지금의 모든 원인. 인문학도 아니죠. 자연과학도 그래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자연과학 등 순수 학문에 박사학위를 받아도 갈 데가 없고 못 먹고 못 살고 그 강사 문제가 그래서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박사학위 소지자 중심의 응? 강사들이 학부모를 응? 대학의 교육을 거의 전담하는 상황. 그 강사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는 애는 초등학교, 대학생들, 뭘 잘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기초 가르쳐 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뭐, 수학이 뭐, 인과적 설명할 패러다임을 고수하지 않아서 자연과학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수학이 과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근대 담론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붕괴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조차 양자역학이나 다중우주 등 체제가 성립되지 않은 탈근대 현실을 분석하려고 사고 실험을 한단 말이죠. 그 사고 실험이 뭔가 인과관계 필요 없죠. 예, 인과적 설명이 필요 없는 사고 실험 생각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설명의 틀이 수학적 설명의 틀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죠. 옛날엔 인과적으로 실험할 때는 그러니까 실험실 실험에서 중요시 여겨졌던 실험실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러면 실험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원인, 결과의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치? 실험실에서 그렇겠죠. 약을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게 실험이잖아. 전부 실험 되게 간단해요. 틀자는 게 조금 복잡하지. 응? 그러니까 이 뉴턴의 수학적 모델,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하냐? 물질이라는 게 당구공의 직접적 충돌이나 뭐 작은 입자로 됐다는 그 기계적 세계 공식이죠. 어? 근데 요새는 물질이 입자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입자가 아니라 아원자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수학적 모델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태양계 공전하는 거나 뭐 사과의 낙하, 어? 사과 떨어진 거, 중력에 떨어진다.
그걸 획일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나 물리 시스템 작용의 절대적인 통제를 꿈꾼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바로 그 상징인데 최초 조건 등 관련인 정보를 알면 충분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 원인 결과죠.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 알 수 있다. 일단은 어? 이게 이제 근대 과학의 방식이죠. 원인을 아니까 결과를 아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가 간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닫힌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오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류, 펠러시, 그지? 그거는 왜냐하면 악마라 할지라도 시스템 행위의 모든 양상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게 이런 생각이 표식이 되는 바람에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실패하고 있고 영화 산업이 실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 완벽한 악마를 제지할 수 없으니까 응? 선과학의 대결 구도를 짤 수가 설득력 있게 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이런 이분법적 대립을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냥 문화라서 새로운 새롭고 신선하게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안으로 그 문화가 영화 대신에 다른 것들이 막 뜨는데 그게 다 한국의 문화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세상이 끝나버렸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잘 안 되죠. 설명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말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뜨고 있죠. 지금 대단한 거죠. 음식까지도 연결되고 있죠. 아인슈타인도 동료 과학자들의 아인슈타인도 그 아인슈타인도 바로 이런 비유 과학 그런 거를 그런 양자역학의 출발점이었는데도 불구하지만 양자역학의 확률적 존재론 비유클리트 기하의 세계를 설명하는 출발점인 그걸 믿을 수가 자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도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로 그 빅뱅 우주 탄생론의 기반이란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상대성 이론을 통해 근대 과학의 인과적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수학, 특히 기하학적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지금 빅뱅 우주론이란 말이죠. 빅뱅 우주론이 되게 묘한 게 형식이 안 통해요. 왜냐 하면 빵 터져서 그게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중이다. 라는 주장이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유클리트 비하학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가 처음에 빅뱅이 있은 후 영원히 팽창하는 중이래요. 계속 커지는 풍선처럼 우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지? 이게 옛날에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수학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근데 그게 지금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가우스가 유명한 수학자인데 가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매끄러운 표면의 내부에 2차원적 곡률이 있다는 거예요. 곡선 있죠? 곡선의 그 꺾이는 그 율을 기하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러지죠, 동그랗게. 그게 그 안에 그 구부러진 그 율, 비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가우스의 그 생각을 공간적으로 확장한 게 리만 기하학이고 바로 그 리만 기하학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수학적으로 인과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 세상 세계를 읽으려는 응? 구조적으로 읽는 거죠, 수학을. 그 세상을 읽는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적인 틀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우스는 2차원적으로 본 거고 그걸 갖다가 리만이 3차원적으로 공간으로 확장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자원이 된단 말이죠. 개념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력을 설명할 때 뉴턴은 뭐라 그랬냐면 물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원인이 되는 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력. 그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사과가 나무에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밑에서 끌어당겼다.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인과론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로 보냐?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걸 벗어나서 우주의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구조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시간여행 이론이에요.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쌍둥이 이론인데 쌍둥이가 하나는 우주여행을 가는데 하나는 지구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우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있다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직도 젊은 여행 귀환자가 그 동생이 노인이 된 거예요. 지구에 있던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도 똑같이 흘렀는데 한 사람은 노인이 되고 한 사람은 젊으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이 흘러서 어, 시간이 흘러서 원인이 돼요. 늙었다는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라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려면 뭐야? 시간과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시간이라면 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뭐야?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통 구조 안에 얽혀 있는 시공이라고 그래. 시공의 기하학적 구조.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시공의 기하학적 구조의 틀.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지? 우주 여행자는 우주에 여행한 안 늙은 우주 여행자는 걔도 똑같이 왔는데 그 시간 동안 걔는 그 지나간 세계의 선이 지구 거주자의 선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간 길은 비슷한데 선이 짧다는 거야. 공간이 짧으니까 공간이 줄어드니까 시간도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적으니까 걸린 시간도 적게 걸려서 아직 늙지 않았다. 않았다.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건 뭘 뜻하냐면 시간이 공간에 따라 음, 바뀐다는 고정된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비유클리트 기하학의 구조를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고정돼서 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공간도 따로 흐를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 어디 있어요? 일상에서 어려운 얘기라서 일상 얘기를 해줄게요. 개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느껴가고 개인과 같이 있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응? 그죠?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의 흐름의 경험이 사람을 진짜로 젊게 살게 하는 거죠. 진짜 있단 말이죠, 현실에도. 그러니까 뭐야? 우주 그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우주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위에 거, 그거, 그 쌍둥이 역설은요, 그 상상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빅뱅 이후 그저 확장하는 게 아닌 거.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그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저 확장하는 게 뭐냐면 폭발. 폭발이 원인이고 확장이 결과라. 결과가 아니라. 터진 다음에 쭉 앞으로 계속 커져가는 게 확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빅뱅도. 그게 아니라 뭐냐면 빅뱅이라고 말하는 우주의 빅뱅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이 커져서 끝까지 안 커지고 어디까지 커지겠죠? 그 끝까지. 그 끝이 이미 있다는 거야. 거기로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빅뱅은 뭐야? 밖으로 물체를 방출하는 폭발, 즉 인과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밖은 이미 없었고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밖이란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주는 내적 공률의 계속된 변화라는 의미에서 확장 중인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자꾸 커지는 건지 우리가 보는 세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원인 결과로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진 얘기란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리만 기하기에서 아인슈타인과 허블의 이런 발견이 지금 어디 쓰는 줄 아세요? GPS.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왜 GPS로 위치를 찾잖아요. 뭐 자동차 타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지? 위치 추적. 그지? 어느 동네 무슨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자동차 몇 분 걸려요? 그거 다 GPS로 한단 말이죠. 그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구조적 그 현실이. 어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도 설명한 게, 아, 머리 아파. 아, GPS 우리가 쓰고 있다니까. 매일 쓰고 있는 거야, 매일. 그지? 길찾기가 이걸로 쳤잖아. 우리가 길찾기를 어떻게 썼겠냐고요. 그지? 그 물리학이 옛날에는 19세기 선도과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과적인 설명으로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만물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로, 인과적으로. 그러나 이 근대 시스템 내에서 인과적 설명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게 새로운 팔근대 탐론을 그 설명 패러다임인데 인과적이 아니라 구조적 설명 패러다임인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인문학에서도 바로 그런 구조적 설명을 해야 될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줄줄이 얘기한 거야. 지금 과학 얘기만 쭉 했는데 사실은 누구에도 필요해요? 인문학에서 진짜 더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팔근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이나 새로운 세계의 구조를 응?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왔잖아. 그 세상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과학적인 얘기를 쭉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인문학의 양자역학을, 그치? 그러니까 인문학의 에서도 어? 양자역학에 육박하는 새로운 갈 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급해요. 왜 급해요? 그래야 지금 인류가 경험하는 기후재앙, 무의미한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 소위 전쟁, 소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전쟁의 이게 왜 침공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어쨌든 간에 논리는 뭐에서 나와요? 인과적인 사고. 원인에 따른 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결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턴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났듯 그에 걸맞은 인문학의 혁명이 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AI와 로봇의 인류가 전혀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인과의 기계, 추론의 기계가 바로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전문가들도 그런 학문의 세계로 저는 도망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갈 길이 없어요, 이제. 어, 인문학에서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문화의 주변성은 자연의 힘과 뭐 이거 연유의 결과를 설명했다고 지적하듯이 최근대 시대를 위한 구조적 설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인문학의 비유클리트 기하 이거 이름은 뭐예요? 시적 상상력이죠. 시적 상상력을 개발해서 새로운 세상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인류를 살리게 될 인류만 살릴 거고요. 취업도 하게 될 그런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